일본 인권 다큐멘터리계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감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 난민, 소외된 사람들을 기록하며 누구보다 냉철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봐왔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전 세계 언론이 모인 국제 포럼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카메라로 진실을 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는 진심을 배웠습니다. 정형화된 리듬과 전통의 틀 속에서 장애 아동이 음악을 한다는 것. 그녀는 그것이 과잉된 감성,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곡, 단 한 무대, 단 한 사람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교육도, 공연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음악으로 전한 존엄의 언어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무대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장애, 예술, 공동체가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세계를 향해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물을 선택한 한 일본 감독의 기록입니다. 침묵 속에서 울리는 선율, 그리고 소리 없는 연주가 모두를 울린 그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시카와 카나코. 그녀는 일본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권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단연간 사회적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조명해왔으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관찰자로서 국제영화제에서도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란 대상에 대한 감정적 개입 없이 오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그녀는 어떤 연민도, 미화도 배제해왔습니다. 진심은 감정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예술교육원이 주최하는 국제장애예술포럼.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한국의 전통 국악을 배우고 무대에 서는 모습을 담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카나코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전통 국악이 가지는 규칙성, 박자, 리듬의 복잡함은 비장애인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며 이는 일종의 퍼포먼스일 뿐 실질적인 교육 효과나 예술적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미디어를 위한 상징적 연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한국행을 수락합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혹은 자기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백하자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경계심과 조롱,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직업적 본능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이라 믿는 것이 정말 진실인지 카메라로 확인해 보겠다는 태도. 그렇게 그녀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 도착 후 카나코는 바로 전통예술교육원이 위치한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사전 정보나 영상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닿아야만 진짜 공기를 느낄 수 있다는 오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정적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악기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고요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녀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실내는 넓지 않았고 전통 악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아이들은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업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각자 자신의 악기를 손에 들고 리듬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지시나 명령 없이도 모두가 묵묵히 자신의 박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나코는 순간 화면을 켜는 것을 잊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작은 체구에 말없이 장구를 두드리던 소녀였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박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악기가 아닌 함께 연습하던 친구의 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자를 놓치면 다시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어갔고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지적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카나코에게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지도자가 바로 개입했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원 강사는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가볍게 눈빛을 보내거나 손으로 리듬을 타며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언의 신호들이 오히려 더 깊이 아이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카나코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찍기보다 그 안에 있는 호흡을 함께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녀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지금 나는 이들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그것은 다큐멘터리 경력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관찰자가 아닌 동행자로서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나코는 본격적인 수업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시작하는 장면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차를 나누고 일정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이뤄진 후 아이들은 조용히 악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카나코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악기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가벼운 접촉이나 눈빛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라면 간섭이라 여겼을 행동이 이곳에서는 관심이자 연결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태도는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보다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리듬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모두가 잠시 멈춰주는 풍경은 일본 교육 시스템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부모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색함 속에서 시작된 대화는 한 아버지의 말로 인해 풀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다른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발전을 숫자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친구 옆에 다가간 것, 한마디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 그것이 이들의 진짜 성과였습니다. 카나코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태도에서 벗어난 순간이었고 인간으로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첫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기다릴 줄 안다. 그 기다림은 가장 위대한 교육일지도 모른다. 공연을 이틀 앞둔 날,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나코는 무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아이들의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명 테스트와 사운드 점검이 함께 진행되며 실제 공연장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리허설이 반복되었습니다. 카나코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허설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한 장면에서 상황이 멈추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녀가 박자를 놓치고 순간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교사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어 박수를 쳤고 다른 아이들도 천천히 그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약속처럼. 카나코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을 찍어야 할지 아니면 눈으로만 담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개인을 기다리는 방식, 실패를 포용하는 방식, 그리고 함께 완성해 나가는 방식의 증명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다시 장구를 들고 조용히 리듬을 맞춰보았습니다. 교사도 부모도 누구도 아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카나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였다면 이 장면은 지적과 수정, 혹은 반복 훈련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수가 과정이었고 과정이 바로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를 쓰듯 짧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실수는 멈춤이 아니라 함께 멈추는 연습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렌즈가 아닌 마음으로 기억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닌 관객이 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아이들은 조용히 짐을 챙겨 돌아갔고 교육원에는 다시 고요가 깃들었습니다. 카나코는 홀로 남아 무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촬영 로그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렌즈 뒤에 있던 자신은 이 모든 경험을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닫고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들의 침묵 속에서 울고 있다. 다음 날 카나코는 교육원 뒤 작은 정원을 찾았습니다. 햇살이 조용히 스며드는 공간, 아이들이 종종 리듬을 연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혼자 장구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친구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행동도 없었지만 두 아이 사이에는 분명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카나코는 그 장면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늘 말과 소리로만 이해하려 했을까? 그녀는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통해 진실을 전한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이 말보다 먼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작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험이었고 전환이었으며 어떤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한국에서의 촬영 일정을 스스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카메라보다 사람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진심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카나코는 공연을 앞둔 아이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더 밝은 얼굴이었고 부모들과 교사들 역시 무대 위 동선에 익숙해진 듯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카나코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부터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기준, 고정관념,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관찰자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교육원 측과의 대화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기획 배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화교육이 아닌 표현할 권리를 중심으로 한 예술 접근 방식이라는 설명은 그녀에게 낯설고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 그것이 이곳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카나코는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작업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온 수많은 다큐멘터리 속 주인공들. 그들은 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말하고 현실을 고발하며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는 늘 이해를 요구하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고 카나코는 그 요구를 충실히 기록해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이 아이들은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있도록 허락받고 있었고 세상은 그들을 바라보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카나코는 처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자의 권력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기록할지, 어떻게 편집할지,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를 결정하는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때로는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지금 이 무대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조용한 연주, 부모의 담담한 미소, 교사의 물러난 걸음. 그것은 말보다 강한 서사였고 그 안에 담긴 공동체의 언어는 카나코의 기존 작업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려 한 것은 표현이었지만 이들은 존재 그 자체로 말하고 있었다.
이 짧은 문장이 그녀의 내면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표현은 언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 그 관계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기억을 만든다는 것. 카나코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찍었던 영상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남길 수 있는 진실이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공연 하루 전날, 교육원에서는 마지막 점검과 함께 간단한 리허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랍도록 안정된 태도로 자신의 파트를 연습했고 부모들과 교사들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부분을 보조했습니다. 카나코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록보다 체험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공연 날 아침, 카메라 대신 작은 수첩 하나만 들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 적힌 것은 장비 목록도 편집 계획도 아닌 아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리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더 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를 찍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와 함께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고 차분했습니다. 공연장은 외부 관람객과 가족들, 지역사회 인사들로 가득 찼고 카나코는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리허설 때보다 훨씬 차분한 표정이었고 교사들은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전통 악기의 울림이 공연장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코는 무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장구, 꽹과리, 해금, 피리의 소리가 번갈아가며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서로의 리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리듬이 비는 순간도 있었고 박자가 어긋난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이 오히려 공연을 더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아이들이 서로의 실수를 감싸안고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리듬을 잊고 잠시 멈췄을 때 옆에 친구가 천천히 장단을 반복해 주었고 다른 아이는 몸을 기울여 시선을 나눴습니다. 공연은 완벽한 연주가 아닌 서로를 기다리는 연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몇몇 관람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부모들은 손을 꼭 잡은 채 아이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천천히 퍼지는 박수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관객 모두가 느낀 감정, 존중,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카나코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의 풍경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 아이가 장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또 한 아이는 교사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카나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예술이 도달해야 할 본질이자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하는 가장 순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이 무대는 연주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우리가 놓친 건 그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있었던 자리였다. 그 순간 카나코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찍어온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이 무대의 울림이 더 깊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울림은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진심의 선율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카나코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정리한 뒤 조용히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도쿄의 일상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전에 작업하던 프로젝트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 앞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주한 진심과 감정이 너무도 생생했고 다시 예전의 시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그녀는 카메라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렌즈를 들기 전 그녀는 오랜 시간 대상 앞에 앉아 그들의 침묵을 들으려 했습니다.
소리가 없는 그 공간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선율. 장애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은 글이었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더 큰 메시지로 다가갔습니다. 글은 점점 퍼져나갔고 많은 독자들이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건 예술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카나코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대상에게 질문을 던지기보다 그들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방식으로 인터뷰 대신 함께 걷고 함께 앉고 함께 침묵하는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진심은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누가 그것을 정하고 누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질문이 아니라 답을 던졌습니다. 예술이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음악이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라는 진실. 아이들의 리듬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카나코는 숙소에 돌아와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창밖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과 불빛, 그리고 고요한 거리. 그녀는 오랜만에 셔터를 누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이 카메라가 다시 진심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녀는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를 울릴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배운 음악이다. 그 순간 카나코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청중이자 배움의 여정을 마친 동행자였습니다. 공연장 무대에서 시작된 그 울림은 이제 그녀의 내면 깊숙이 새겨져 앞으로의 길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 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들리는 진짜 선율,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울려낸 선율, 말이 없어도 전해진 진심, 그리고 침묵을 경청한 한 감독의 고백. 카나코가 경험한 한국은 기술과 경제만이 아닌 인간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녀는 표현의 본질을 보았고 예술의 정의가 확장되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것은 말보다 깊은 울림을 지닌 침묵 속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